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이제 추위가 본격적으로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 두꺼운 옷 입고 다니시죠. 그리고 두꺼운 옷을 또 매일 또 바꿔 입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겨울옷을 많이 꺼내놓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옷장도 맞습니다. 많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고는 싶은데 이걸 보관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분들 계시죠. 오늘 살림구다 언적 시간에 겨울 옷뿐만 아니라 겨울 용품을 좀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가 말썽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시각 야외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바깥 날씨 어떤가요? 네, 지난주 아침 날씨를 전할 때보다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가벼워져서요. 지금 8시가 조금 현재 서울은 0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4도 정도 웃도고 있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다시 불청객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화면으로도 공기가 굉장히 뿌옇다는 게 느껴지시죠? 지금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만 해도 68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엔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셔야 합니다. 새벽 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들어와 먼지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온화한 서풍을 타고 먼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남쪽 지방의 공기도 탁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실시간 대기질 정보 자주 확인하셔야 하고요. 호흡기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어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조금 더 이어진 뒤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후 기온이 오르면서 하늘은 차차 개겠지만 먼지로 인해 하늘 자체는 뿌옇겠습니다. 여전히 동해안 지역의 건조특보는 해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도 점차 건조해지겠고요. 해안가는 물론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평년 수준은 3에서 6도 정도 웃돌겠는데요. 서울 5도, 대전, 대구 8도, 광주 9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큰 추위는 없겠지만 당분간 미세먼지가 자주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목요일 일부 남부와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사항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제 내린 눈비가 얼면서 도로 위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시고요. 움직이실 때는 넘어지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손은 주머니에서 빼고 장갑을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외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예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 전문 큐레이터 유재필입니다. 네, 연예터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투병 사실 고백한 방송인입니다. 네, 누구 얘기죠? 네, 방송인 겸 작가 허지웅 씨의 이야기인데요. 영화 기자였던 허지웅 씨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네. 특유의 깔끔한 글솜씨로 책도 많이 발간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많이들 좀 유명한 작가 아니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점차 유명세를 타면서 방송계로까지 이제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장 기억이 나는 그 프로그램은 어머니와 함께 아들의 일상을 보는 이 프로그램이었는데 맞아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세대의 사랑을 받기도 했었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남기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빠뜨렸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알린 거죠. 충격을 받을 정도면 꽤 심각한 병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어떤 병인가요? 네, 허지웅 씨가 진단을 받은 병은 다름 아닌 미만 성거대 비세포 림프종이란 병인데요.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투병 소식을 직접 알렸는데 네. 최근 여러 가지 스케줄을 소화하던 중에 몸에 이상 징후를 느껴 병원에 방문하게 됐고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아 현재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예. 악성 림프종.
뭐 생소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예. 병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악성 림프종 같은 경우는 혈액암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림프 조직 세포가 악성으로 전환이 되면서 생기는 종양을 말을 하는데요. 허지웅 씨가 진단받은 이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은 림프종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은 말초 림프절 종대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 아까 유재필 큐레이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이상 징후를 느꼈다고 했잖아요. 네네. 보통 이런 악성 림프종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실제로 악성 림프종이 발병을 하게 되면 이제 몸에 일단 38도 이상의 열이 나고 그리고 식은땀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무기력증도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허지웅 씨도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을 소화하던 중에 몸에 이상 징후를 느끼게 되어 병원에 네. 방문을 하게 됐고 네. 결국에는 악성 림프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허지웅 씨는 SNS에 붓기와 무기력증이 생긴 지 좀 됐는데 미처 큰 병의 징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확진까지 이르는 몇 주 동안 생각이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예. 그동안에 그 허지웅 씨가 방송에서 보면은 굉장히 의욕이 없다, 무기력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허지웅 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 진행 당시에 스스로를 늘 무성욕자라고 말할 정도로 의욕이 없었는데요. 네, 그래서 찾아간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이 부어서 신발이 이제 안 맞는다고 이렇게도 고백을 했었는데 지난해에도 허지웅 씨는 대상포진에 걸려서 고비를 넘겼다. 스트레스가 너무 무섭다라고 말했던 바 있고요. 특히 지난 2016년 한 방송에서는 허지웅 씨가 식욕도 다 떨어졌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근육량이 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검사를 받았는데 50대에 해당하는 남성 호르몬 수치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의사는 아예 호르몬 밸런스가 깨졌다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뭐 최근에 방송에서 허지웅 씨가 얼굴이 조금 붓고 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얼굴에 손을 댄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긴 했잖아요. 사실 제 주변에서도 제가 네. 허지웅 씨랑 방송을 한번 하고 나니까 혹시 허지웅 그분 얼굴 시술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물어보는 실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네네. 허지웅 씨는 정말 얼굴에 시술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건강이 안 좋아서 얼굴이 부었었던 거였거든요. 실제로 방송을 하면서 다소 달라진 외모로 인해서 뭐 보톡스 시술을 받은 게 아니냐, 뭐 필러를 맞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성형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네. 평소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른 체형에 그렇죠. 또 턱선까지도 굉장히 네. 날렵한 이런 예.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 예. 최근 몇 년간의 방송에서 전에 비해서 턱선도 좀 둥그러지고 볼도 좀 빵빵하게 네. 차오르고 어쩔 때는 코도 붓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부풀어 있는 얼굴 모습을 보여서 누리꾼들로부터 의혹을 사기도 했었던 거죠. 네. 이에 허지웅 씨 어머니도 많이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신장이 안 좋아서 얼굴이 좀 잘 붓는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허지웅 씨 역시도 내 건강이 안 좋아서 붓는 거다라고 네. 해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는 이제 궁금해서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지만 정작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얘기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런 속사정을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지금 그 림프종이라고 하는 일종의 암에 네. 걸려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이제 완치는 가능한 건지가 궁금하네요. 네, 다행히 이 악성 림프종이 네. 그 1, 2기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완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치료는 악성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된 치료는 항암 화학요법으로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치료로 이제 주된 치료법이 있는데요. 수술하는 경우는 다행히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예. 가수 배가연 씨도 9살 때 이 악성 림프종으로 투병을 했지만 네네. 이제 항암 치료로 인해 1년 만에 이제 완치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근데 또 혈액암까지는 아니지만 스타들 중에 실제로 암을 발견하고 또 조기에 치료해서 완치하고 건강하게 사는 스타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SNS에 글만 올리면 실검에 올라가는 대표적인 사례 바로 개그맨 유상무 씨인데요. 맞아요. 유상무 씨 같은 경우는 대장암을 이겨내고 투병 중에 곁을 지켜준 연인, 그러니까 작사가 김현지 씨와 결혼에 골인을 하기도 했고요. 네네.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했던 백천강
백정강 씨 기억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을 거예요. 백정강 씨 같은 경우는 직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활동을 잠시 중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에 전념을 했고 2년의 투병 끝에 2014년도에 완치 판정을 다행히 받았어요. 그리고 가수 허각 씨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인 맞아요. 이 허각 씨 같은 네. 경우도 갑상선 암을 이겨낸 후에 최근에 복귀를 하게 됐고요. 또 췌장암을 앓았던 원로 배우 변희봉 씨 같은 경우도 정말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한 끝에 현재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남들이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겨낸 스타들이 있으니까 이제 응원을 보내는 마음으로 이분들 한번 살펴봤고요. 허지웅 씨를 향한 주변 동료들의 응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함께 출연을 해서 인연을 쌓았던 네. 방송인 유세윤 씨도 이제 허지웅 씨의 투병 소식에 이제 쾌유를 비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두 사람이 함께한 사진을 올리면서 형, 잘 버텨서 빨리 또 같이 쇼핑하고 서핑 가자. 마음 따뜻한 형, 늘 배려해주는 형, 날 공감해주는 형, 우리 형아 힘내. 이렇게 이제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고요. 2004년 척수염을 이겨낸 래퍼 타이거 JK 씨, 그리고 배우 윤세아 씨도 허지웅 씨의 SNS 댓글에 쾌유를 빌면서 힘을 더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응원에 힘입어서 훌훌 털어냈으면 좋겠고요. 향후 허지웅 씨의 계획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기존 일정이라던가 촬영은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단 약속된 이 일정들은 모두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고 또 마지막 촬영까지 맞춰서 마음이 편하다라고 신경을 전했거든요. 네.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촬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글 쓰는 건 역시 잠시 중단하고 네네. 항암 치료를 전념을 할 것 같은데요. 허지웅 씨는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네. 삶이란 버티어내는 것 외에는 도무지 다른 방도가 없다. 함께 버티어 끝까지 살아내자라면서 암을 이겨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서 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허지웅 씨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누구보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죠? 자, 훌훌 털어버리시고 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연애 얘기로. 터치 두 번째 네. 소식은 뭔가요? 네, 연애 터치 두 번째 주제는 아픈 가정사 밝힌 스타입니다. 네. 네, 바로 가수 조성모 씨의 이야기인데요. 1998년 데뷔를 해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발라드 황태자로 군림했던 조성모 씨. 예. 데뷔 20년 만에 자신의 숨겨둔 가정사를 털어놨습니다. 네. 조성모 씨 하면 뭐 워낙 지금 얘기하셨지만 감미로운 목소리에 발라더로 유명하고 네네. 또 그런 어떤 여리여리한 모습과는 반대로 네. 한 그 체육 대회에서 예능 체육 대회에서 엄청 멋있는 그 육상 아이돌 요즘에 인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능인데도 체육에 엄청난 그 재능을 보이면서 인기를 끌었던 그런 가수인데. 네네. 자, 어떤 아픔이 있었던 건지 이걸 또 한번 짚어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연예 개선 띵틀의 전설이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밝은 모습 뒤엔 굉장히 아픈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성모 씨는 지난 14일이죠. 예능 방송에 출연해서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을 버티게 해준 한 오랜 친구를 찾게 됐는데요. 네. 방송에서 조성모 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인생의 암흑기로 꼽으면서 가수가 하고 싶어 고등학교 3학년 때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가출을 한 적이 있다라면서요. 하필 그때가 IMF 때라 부도로 집이 넘어갔고 자폐증을 앓던 큰 형까지 집을 나간 상황이었다라면서 예. 이런 아픈 가정사를 고백을 했습니다. 예, 당시 가족들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결국 찾았나요? 네, 안타깝게도 실종된 조성모 씨의 큰 형은 네. 뺑소니 사고로 인해서 아이고.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성모 씨는 실종된 큰 형을 죽음을 미리 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형이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이제 인사를 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던 형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고 말도 하면서 이제 형이 많이 아픈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데 이제 조성모 씨가 대신 밥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형이 밥을 맛있게 먹고 나갔다고 전했는데요. 이 사실을 안 이제 조성모 씨는 약간 불길함을 느끼면서 네.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가 이제 사실 상황을 얘기해 준 겁니다. 이제 형이 많이 실종이 됐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죽음이 됐고 이제 네네. 결국에는 조성모 씨가 심란해할까봐 어머니가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했었는데 뒤늦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난 것 자체가 이제 힘들 텐데 네. 더구나 이렇게 형이 허망하게 떠났다는 거는 조성모 씨에게는 큰 아픔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감히 예. 상상하기도 힘든 그렇죠. 아픔인데요. 일단 이 큰형 같은 경우는 조성모 씨와 16살 차이가 나요. 나이 차이가 많이 그래서 나네요. 예. 조성모 씨가 나중에 철이 든 이후에 이 형과 정말 둘도 없는 사이로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 예. 데뷔 준비를 하면서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충격이 정말 컸다고 합니다. 16살 예. 차이면은 거의 뭐 아버지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죠? 네. 이제 형제지간에도 차이가 나면 네, 정말 그런 심적 어려움이 컸을 텐데 그걸 다 이겨내고 데뷔를 한 거네요. 명곡이죠. 투헤븐이라는 맞아요. 곡으로 네. 데뷔를 했는데요. 이 투헤븐의 부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바로 천국으로 보낸 편지. 네, 관련이 있네요. 네, 그렇죠. 예. 가사 내용을 잠시 보면요. 괜찮은 거니, 모르겠네요. 어떻게 지내는 거야? 매일 꿈속에 찾아와 제잘되던 너 맞아. 등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그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들 이걸 보면서 이건 떠나간 연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그렇죠. 노래를 부르는 조성모 씨에게는 정말 마치 자신의 상황을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헤븐을 부를 때마다 떠나간 형이 생각이 났다라고 추억을 했는데요. 노래를 부를 때마다 힘들었다. 그래서 노래를 하다가 많이 울었다라고 말하며 방송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To Heaven. 뭐 지금 들어도 명곡입니다. 네. 근데 네. 아마도 이런 사연 때문에 본인의 그 진정성이 실려 있어서 맞아요. 그 가사를 들을 때 아마 조성모 씨의 그 마음을 더 느끼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 노래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맞아요. 조성모 신드롬이 일어났잖아요. 저도 조성모 네. 씨의 정말 팬이었는데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H.O.T, 잭스키스, 신화, G.O.D 등 잘생기고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이 아이돌 그룹이 엄청나게 대세였던 네.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쟁쟁한 아이돌들 사이에서 가수 조성모 씨는 오로지 이 목소리 그리고 예. 노래 이것만으로 엄청난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니 외모가 있잖아요, 또. 그쵸. 외모도 굉장히 잘생기긴 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잘생긴 얼굴과는 반대로 조성모 씨는 처음 데뷔했을 때, 그러니까 98년도죠. 투헤븐으로 데뷔했을 때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을 했었어요. 맞아요. 처음에 맞아, 그랬었죠. 맞아. 네, 신비주의 컨셉으로 활동을 하다가 같은 해 10월 17일 이소라의 프로포즈를 통해서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이후에 슬픈 영혼식, 가시나무, 아시나요, 다짐, 피아노, 너의 곁으로 등 이야기하기만 해도 다 전주가 떠오를 정도로 엄청난 맞아요. 히트곡들을 냈습니다. 네. 20세기 마지막 밀리언셀러였던 조성모 씨 총 1,600만 장이라는 엄청난 이 앨범 판매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네. 요즘 잘 나가는 가수들이 10만 장을 팔면은 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와. 정말 얼마나 큰 기록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그렇죠.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앨범을 사는 시기가 아니니까 좀 다를 맞아요.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네, 정말 발라드의 황태자다운데요. 근데 데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다고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안에서 음악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조성모 씨는 이제 수능 직후에 네. 엄마에게 당당하게 내 직업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돌아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출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가출 이후에 친구 집에서 살면서 4년간 떠돌이 생활에 전전했다고 합니다. 데뷔 전에 이제 작곡가를 쫓아다니면서 연습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연습이 끝나면 또 구이동까지 4시간이나 걸리는 길을 이제 걸어서 왔다 예. 갔다고 합니다. 1년 넘게 앨범을 준비하다가 사장님이 갑자기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는데요. 앞날이 투명해졌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이제 차비하라고 3만 원을 줬다고 예, 합니다. 예. 근데 그 3만 원을 가지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소주를 마시면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또 있었어요. 네. 네. 예.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힘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네, 기댈 사람 한 명은 네.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바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수가 되고 싶어서 어린 나이에 가출도 했죠. 그리고 IMF로 집이 부도도 났죠. 그리고 큰형도 이렇게 정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조성모 씨에게 큰 위로가 돼준 건 바로 이 친구였다고 합니다. 데뷔 준비를 하던 조성모 씨가 돈이 없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택시비도 없고 차도 끊겼고 4-5시간을 걸어가야 한다. 좀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내가 있는 곳으로 택시를 타고 와라고 해서 조성모 씨가 오면 택시비를 대신 내주기도 하고 또 혹은 너 지금 어디야? 라고 물어봐서 조성모 씨가 있는 곳으로 가서 조성모 씨를 데리고 오기도 하는 그런 아주 고마운 친구였다고 합니다. 잘 살았네.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친구였는데 왜 연락이 끊어졌는 거죠?
일단 바빠서죠. 데뷔 이후에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져서 스케줄이 많아지면서 쉴 새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자연스럽게 볼 시간이 없어졌던 거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연락이 소원해지고 그 기간이 길어져서 무려 20년 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방송을 통해서 이 친구를 찾았는데요. 네네. 지난 세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동안 굉장히 마음의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빚을 갚아 나가면서 친구에게 잘하겠다라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네, 아무리 고마운 네. 친구라도 뭐 연락을 하루 이틀 안 하게 되면 그게 갈수록 더 연락하기 힘들어지잖아요. 네네. 이제라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싶고요. 근데 조성모 씨가 최근에 육아 예능에 합류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 네. 자신과 똑 닮은 이 아들과 붕어빵 아들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는 아들과 너무 열심히 놀아준 나머지 이 철봉을 들어주던 중에 앞니가 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성모 씨는 아들이 이제 자신을 걱정할까봐 앞니가 깨져도 활짝 웃는 모습, 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정말 명백한 아들 바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 진짜 같습니다. 앞니가 깨졌구나. 네. 저건 좀 떼우면 돼요. 다 안 나갔으니까. 네. 저도 깨져봐서 합니다. 저는 토스트를 먹다가 젓가락을 씹어가지고. 육아는 아니었군요. 육아랑 상관없이. 예. 자, 아무튼 힘든 가슴사가 있었던 만큼 지금의 그 가정 아주 행복하게 네. 계속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애터치 세 번째 소식은요. 네, 마지막 주제는 아버지 때문에 곤혹을 겪는 스타입니다. 네. 바로 임예진 씨의 이야기인데요. 네. 예. 네, 한창 이제 김현욱 MC 때죠. 네, 그때 제가요? 이제 네. 엄청 이제 잘 나가셨을 텐데, 네. 임예진 씨는 1974년 영화 네. 파괴로 데뷔를 해 청순한 얼굴을 자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때 좋아했던 네네. 스타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 1970년대. 그러네요. 예, 맞아요. 예. 맞나요? 맞아요. 근데 저 이때는 어렸어요. 연예계를 잘 모를 때입니다. 네, 아무튼 임예진 씨가 이후에 드라마 어제 그리고 내일 사랑과 진실, 사랑과 야망. 봤던 것들이네. 네, 맞네요. 맞네요. 결국 맞죠? 좀 컸을 때네. 네. 네,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서 네. 43년 동안 어우. 이제 대중들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도 주말 드라마에서 얄미운 계모 역할을 맡아서 네. 매주 시청자들의 분노를 유발하면서 인상적인 연기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43년째 연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야, 대단하시네요. 꾸준하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도 어젯밤인가요? 갑자기 실검에 이분 이름이 떠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예. 근데 아버지 때문에 곤란이 생겼다는 게 무슨 얘기죠?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이죠. 네. 아버지의 채무 불이행으로 논란이 된 건데요. 부동산업자로 일했던 A 씨가 이런 같은 폭로를 했습니다. 임예진 씨의 부친 임모 씨가 자신에게서 2억 5천만 원을 빌렸고 10년째 갚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네. 이 A 씨 같은 경우는 2008년 8월 1일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한 복지관의 복지관장이었던 임 씨에게 네. 복지관 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돈을 임 씨 그러니까 임 씨 땅을 담보로 빌려줬다고 해요. 네네. 근데 임 씨가 담보로 언급한 이 땅 바로 임예진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임 씨의 부인 소유의 땅이었거든요. 네네.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6만 196제곱미터 면적의 임야였는데 임 씨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땅에 대해서 네. 이 땅에 공주대학이 건립될 예정이고 이 땅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6억 정도를 남길 수가 네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임 씨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임야에 장래에 생길 이 채권의 담보로서 근저당을 설정을 네. 하고 네. 또 이 근저당을 3억을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 A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려간 거죠. 예. 그래서 이 A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임 씨가 이 땅에 대해서 6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 땅의 가치는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예. 굉장히 붕괴를 했고요. 네. 또 2015년 10월 임 씨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임 씨와 그의 자식들의 공동 명의로 이 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임 씨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서 부인에게 상속받은 돈을 아들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며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이분의 주장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다 보니까 근저당도 설정하고 네. 이 정도면 철저하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의심도 들고요. 또
아버지 말만 듣고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 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A 씨에 따르면 네. 임 씨가 복지 사업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예. 여기에 덧붙여 딸은 탤런트 임예진 씨 그리고 사위는 프로듀서 뭐 아들이 대학 교수 이런 말을 하면서 반드시 갚겠다고 해서 믿고 빌려줬다고 하는 겁니다. 네네. 하지만 돈을 빌린 다음에 태도가 돌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3개월 동안 매달 5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이후 임 씨가 10년 동안 송도에 땅이 있는데 네. 팔면 꼭 갚겠다. 처제 땅을 팔았는데 이제 돈을 갚겠다 등의 거짓말로 일관을 하면서 결국에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정도 일이면은 임예진 씨 부친께서 직접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이 A 씨, 임예진 씨 부친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A 씨 말에 따르면 임 씨가 현재 요양병원에 있어서 네.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10년간의 이자도 필요 없고 나는 원금만 받고 싶다. 근데 이 원금도 다는 못 주겠다며 1억 5천만 원만 갚아라라고 했으나 여전히 갚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형사고발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파탄이 났고 내가 병이 났고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임혜진 씨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네, 임예진 씨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네. 지난 15일 소속사를 통해 친정 아버지와 관련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린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친정 아버지와 왕래가 끊겼다면서 아프고 힘들었던 과거 가정사를 밝혔는데요. 더 이상 서로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게 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직 이번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매우 당혹스럽지만 추후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예. 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appy lady makes me crazy. Happy lady makes me crazy. Oh lady, oh give me 네, 이번에는 주부들에게 알짜배기 살림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살림무당 엄지척 시간인데 오늘도 곽지연 살림 전문가 그리고 개그우먼 이희경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희경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두꺼운 옷을 이제 입고 다니시죠. 네. 그쵸. 근데 참 신기한 게 말이죠. 어떻게 이런 내 방송이지만 저희가 MC지만 네. 어떻게 이런 걸 딱 준비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제 아내랑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요. 옷장에 사실은 뭐 여름 옷도 있고 가을 옷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제 두꺼운 옷을 막 꺼내가지고 놓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게 쌓이면 부피가 저쪽으로 좀 크잖아요. 치우면 안 돼? 이거 좀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놀 맞아요. 데가 없는 거예요. 막 혼자 네. 있어가지고. 특히나 겨울옷들은 네. 부피들이 다 크니까 네. 이거를 어디다가 수납을 해야 될지 어디다 걸어놔야 될지 정말 그 철 바뀔 때마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보관도 보관인데 또 부피가 워낙 있다 보니까 관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무리 옷장이 넓어도 항상 부족한 게 나의 옷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옷은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피가 워낙 커서 보관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깔끔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또 쉽지가 않아서 잘 몰라서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옷.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겨울옷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얼른 살펴봐야겠네요.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부피 큰 겨울옷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 이희경 씨는 뭐 패딩 입고 온 것 같은데. 네. 그럼요. 흰색 패딩 입고 그러니까 왔죠. 하얀색 패딩. 네. 예, 깔끔하게 이렇게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패딩 아니면 상관없잖아요, 요즘에. 그럼요. 요즘에 저희 신랑 제 거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집에서 이 패딩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게 뭐냐면 제 거 패딩, 신랑 거 패딩, 누구 거 패딩을 이렇게 네. 해놓으면 못 걸어 다니겠어요. 어디다 걸어놔야 될지 이게 진짜 네. 애물단지예요. 그쵸. 거기다가 보관할 이거 패딩을 꽉 누르면은 네. 이게 또 충전재가 들어있어가지고 안 펴진다 그래서 누를 수도 없어요.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거든요. 여름 옷이랑 또 달라요. 맞아요. 무겁고 또. 네.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 패딩을 그냥 옷걸이에 걸어서 집에서 그렇게 보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맞아요. 근데 옷걸이에 걸면 안 됩니다. 패딩 그 안에 충전재가 있는데 옷걸이에다 네네. 걸어놓으면 충전재가 다 아래쪽으로 쏠려버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온 효과도 떨어지죠. 맞아요. 그리고 네. 나중에는 옷의 변형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패딩 같은 경우는 이제 뉘어서 집에서 뉘어서 그냥 놓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근데 또 옷장에 세우는 것보단 뉘어서. 네, 근데 옷장에 공간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깔끔하고 아주 잘 보관하는 방법, 오늘 패딩 잘 보관하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관하면 됩니까? 네, 그 비법을 공개해 드릴게요. 비법 있나요? 비법 있나요? 네, 함께 오늘의 볼게요. 비법은 운동화끈인 네, 거. 운동화끈과 아. 스타킹으로 패딩을 깔끔하게 뉘진 않지만 공간을 많이 줄여서 보관하시면 되거든요. 네. 아, 일단은 재료들이 어렵지가 않네요. 네, 집에 다 있는 네, 재료예요. 운동화끈은 저는 신발장을 열면은 살 때마다 이렇게 네. 하나 두 개 여분으로 서비스로 주죠. 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게 참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운동화끈으로 이제 두꺼운 패딩 같은 거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언뜻 생각이 안 되는 게 매칭이 안 돼요. 네, 운동화 매칭이 끈 안 가지고 패딩 어떻게 그죠. 했다는 거. 나도.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 보시면 이런 패딩 집에 뭐한 진짜 많이 네. 입는 패딩 가지고 오셨네요. 까만색에 무난한 그리고 패딩. 요즘에는 또 그렇죠. 유행이 네. 두꺼운 패딩이 유행이다 보니까 뭐 웬만한 이불 못지않더라고요. 그렇죠. 두꺼운 패딩에 또 롱패딩이 또 유행이잖아요. 아, 맞아요. 이게 롱패딩이 유행이어가지고. 네, 벤치 그러다 패딩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관이 더 쉽지가 않은데요. 보관하실 때는 운동화끈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오. 네, 요렇게 일단은 팔을 팔을 접어서 예. 요쪽부터 접어줄게요. 네. 그리고 뭐 팔을 이렇게 접어. 지퍼나 단추는 채워주시고요. 네. 팔짱 그냥 꼈네. 팔짱 끼기 한 다음에 돌돌돌돌돌돌 말아주세요. 나네요. 팔짱 네. 끼기 한 다음에 말아요. 네네. 팔짱을 끼게 한 다음에 말아주시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네. 바로 아. 운동화끈입니다. 네. 끈을 그냥 묶어놔요. 운동화끈으로 그냥 이렇게만 묶어주시면 돼요. 양 사이드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예쁘게 이렇게 너무 꽉 안 누르셔도 되고요. 이 정도만 하나 더 묶어주세요. 할까요? 네. 가운데 하나만 묶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도 되고요. 그냥 2개 정도 음, 보기도 좋으니까요. 음. 네, 이렇게 해서 묶어주셔서 보관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보관하시면 끝입니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분의 운동화끈이 많이 있는 편이지만 네. 저처럼 혹시 어떤 분들은 네. 끈이 없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운동화를 주로 안 신는 분들 계실 그쵸. 텐데. 그래서 아까 그런 그 스타킹 분들은 보여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래요? 이제 스타킹 자주 여성분들 많이 신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네네. 올라가서 이제 버리기 직전 이런 스타킹을 한번 잘 빨아서 그걸 가지고 여기 양 사이드에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양쪽에 묶어주시면 네. 깔끔하게 지금 웃음꽃 지나가셨지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네요. 네. 잘 빨아서. 네. 아, 그치. 향이 여성분들- 바뀔 수가 있나요? 여성들 자기가 쓰는 거 그냥 네. 아니, 생각만 해도 진짜 자기가 왜냐면- 쓰는 걸 가지고 내 옷을 묶어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성분이라고 또 다 이렇게 향기가 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요, 굉장히 이게 현실적인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패딩을 이런 식으로 보관하지 네. 않고 네. 이제 압축팩도 많이 맞아요. 사용하잖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시중에 판매를 네. 해요. 패딩 이렇게 근데 보관할 수 있게. 압축팩에 넣으면은 이게 잘 복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느낌상. 왜냐면 그런 문제점이 쫙 쫄아 있어요. 있어가지고 네. 이걸 아무리 핀다고 해도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공간 줄인다고, 부피 네. 줄인다고 그냥 압축팩에 넣으시는 분들도 네. 많으신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전재가 많이 상합니다. 그럼요. 안에 뭐 솜털이나 네. 깃털 같은 게 많이 상할 수 있고 역시 함께 또 그 보온력도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축 패딩은 좀 피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냥 양 사이드만 양쪽에만 한 번씩만 묶어 주셔서 옷장 안에 넣어 주셔도 네, 아주 너무 그래서 싸우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하죠. 네, 네, 맞습니다. 걸어놓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툭툭툭 쌓으면 저도 왜 네. 우리가 이제 옷걸이를 이렇게 착착착착 옷을 걸고 나면 요만큼이 이제 공간이 네. 남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이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쌓아둬도 좋겠어요. 괜찮죠. 맞아요. 세워도 네. 좋고 쌓아도 좋고. 네. 네. 언뜻 보면 침낭 같기도 하네. 그러네요. 집에 안 쓰는 네. 운동화끈이 네. 많으니까 네네. 일석이조가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두꺼운 패딩이고 사실 경량 패딩, 얇은 패딩 많이 입잖아요. 네. 아. 이너웨어처럼.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이렇게 네. 경량 패딩도 집에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것도 역시 뭐 얇다고 옷걸이에다가 그냥 걸어주면 역시 또 역시 충전재는 뭐 아래쪽으로 처지겠죠. 계속 처지기 때문에 네. 이것도 그냥 뉘어서 보관하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일단 스타킹입니다. 스타킹 역시. 가지고 이때도 스타킹 안에 스타킹. 쏙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넣어요? 스타킹은 네. 네.
여기 안에다가 이번에는 묶지만 마시고요. 넣어서 경량 패딩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두꺼운 패딩도 넣긴 넣거든요. 아, 이게- 여기다가요? 이거가 네. 여기 들어가요? 네네네. 두꺼운 이거는 패딩도 넣는데. 아까 압축팩 얘기하시더니 네. 네, 두꺼운 패딩도 넣긴 넣는데 아. 그 스타킹 조금 오래 신는 스타킹 같은 아. 경우 있죠. 압축 네. 스타킹 말고요. 좀 잘 늘어나는 오래 스타킹이 신다 있어요. 보면 좀 하긴 늘어나요. 뭐 내 허벅지도 들어가는데 뭐 이런 이 정도는 또 들어가겠죠 뭐. 네. 하기는 이제 신축성이 그럼요. 좋으니까 그럼요. 앞쪽 그렇습니다. 팩하고는 또 네. 다르겠구나. 왜냐면 저는 워낙에 좁으니까 과연 저게 될까 싶었는데. 네. 네. 근데 방금 가위로 자르셨거든요. 네네. 이렇게 해주셔도 위아래를? 되고요. 뭐 팬티 스타킹 같은 경우는 너무 기니까 네. 그냥 어느 정도 사이즈로 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아니면 뭐 밴드 스타킹, 네. 네네. 발목 스타킹도 괜찮습니다. 발 있는 네. 부분은 잘라야죠. 네, 거기까지 집어넣으면 그렇죠. 어떻게 뺄 수가 네, 없으니까. 네. 네. 그러면 요거를 이 스타킹 안에 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게 넣는 게 어렵겠다. 네, 이렇게 넣지 어렵지 않아요. 네. 좁으니까 공간이. 네, 궁금하네요. 일단은 경량 패딩도 잘 접어주세요. 네. 뭐 아까 그 두꺼운 패딩 접듯이 접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편하게 팔로 해서 그냥. 또 접어주신 돌돌돌 다음에, 마시네요. 네, 돌돌돌 맙니다. 김밥처럼 돌돌돌 말아서 만 다음에 잠깐만요, 요것만.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스타킹 여기 안에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넣어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이게 조금 잘 뒤집어요? 네, 압축 스타킹이다 그러면은 여기 이 패딩 아니 아, 그 페트병 물통이. 있죠? 페트병에다 잠시 이렇게 씌워주세요. 아, 물통이 그 용도로 쓰이려고.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네. 뒀다가 빼주신 다음에 안에 그냥 슉. 이렇게 쏙 와. 넣어주시면 금방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경량 패딩 사실 때 보면 이 이런 팩을 줘요. 커버가 네, 커버가 들어 있는 경우도 네.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그것도 잘 관리 못해서 금방 잃어버리거든요. 맞아요. 없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싹 굉장히 깔끔하죠. 여행 갈 때 엄청 짐 쌀 때도 줄어들고요. 좋겠어요. 맞아요. 저 맞아요. 스타킹이 네. 정말 세계의 발명품이군요. 네네. 그렇죠. 네, 저기다 오만 걸 다 집어넣네. 네. 그러네요. 더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저처럼 직접 네. 한번 해보세요. 좀 미숙한 주부도 할 네. 수 있나 해볼게요. 네. 이렇게 네. 잘라서 네. 페트병에 이렇게? 씌워보고요. 네. 페트병에 씌워주셔도 되고요. 근데 아니면 저는 그냥 한번 도와주실 시도해볼게요. 분이 바로 해도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들어가네요. 아, 나는 아까 발 쪽을 잘라가지고 양쪽을 뚫는 줄 알았더니 네네. 발 쪽은 남겨두는군요. 네. 그래도 되고요. 아. 그냥 양쪽을 뚫어서 요거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와. 묶어주셔도 예쁘게 네. 묶을 수 있어요. 야, 근데 네. 보기에도 너무 깔끔하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옷 걸고 나면 밑에 아래쪽에 저- 공간이 있어요. 저 지금 이거 넣기 그럼 쉽지 요런 않은 사람 식으로 아이디어 생각한 거 알아요? 이렇게. 요 페트병에다가 네. 네. 씌워요. 네? 뭐 양쪽을 다 스타킹을, 뚫어가지고 스타킹을. 네, 네, 네. 이거 넣기 쉽지 않은 사람, 혼자 하기 쉽지 않다. 씌워요. 그리고 그다음에 페트병을 빼? 페트병 밑에다가 이걸 놔. 네. 이걸 뒤로 어렵겠다. 네. 난 생각에 이 정도가 아니, 저 있으니까. 방금 고무줄 하나 해봤는데 있으면 가능할 것 쉬워요? 같아요. 밑으로 넣고 이렇게 뒤집으면 네네. 어떨까 이런 생각했는데. 네네. 그것도 아, 생각을 한번 쓸데없는 자체가 생각이었네.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쓸데없는 관리해 생각이었어. 주시면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어요. 예. 네. 예, 또 다음 방법으로 어렵지 한번 않죠?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제 패딩 다음으로 네. 또 많이 입으시는 게 바로 겨울철에 니트. 아, 맞아요.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예쁘죠. 너무 따뜻하잖아요. 패딩 안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니트를 니트 입고 하나씩 그럼요. 입죠. 추운 날은 그 다음에 패딩을 입어야 맞아요. 이중 보온이 되죠. 그쵸. 예, 니트처럼 따뜻한 그런 재질이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없죠. 생각해보면. 겨울에는 니트만 포근포근하고. 근데 네. 사실은 패딩보다 부피감이 적긴 하지만 네. 이 니트라는 특성상 이것도 부피감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부피뿐만이 아니라 네. 저는 니트 입은 사람을 보면은 네. 약간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보풀이 많은 사람이 있고 아, 또 보풀 없이 늘 새 옷처럼 입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풀 있는 사람이 참 가진 게 많은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활동력이 많다.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막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맞아요. 우리 사실 저도 예, 구두 보면은 그 사람 성격을 알듯이. 그래요? 예. 저는 이 그렇군요. 니트 때문에 네. 이렇게 보풀이 많이 일어가지고 사실 사고 몇 번 입을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관리를 그렇죠. 못 하겠어서. 따뜻하고 참 예쁘지만 니트의 최대 적이 바로 이 보풀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풀. 네. 일면은 정말 없어 보이죠. 근데요. 사실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네. 근데 아주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 이 보풀을 또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보풀은 이제 쉽게 생기는 이유가 사실은 원단 자체 처음 네. 샀을 때는 원단 자체 괜찮은데요. 네. 계속 그 표면에 있던 그 섬유들이 계속 입고 마찰이 있다 보면 일어나죠.
네, 일어나서 서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맞아. 그러면 맞아요. 이제 동그란 공 네. 형태로 이제 보풀이 맞아요. 남게 되는 거거든요. 지네끼리 어떻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려고 네네. 뭉치는 거죠. 네, 팔이랑 이런데 많이 손목 부위에 맞아. 많이 생겼군요. 이렇게. 네. 네. 그리고 또 네. 손으로 뜯었다가는 오리 막 다 나가서 금방 상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쪽가위로 해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쪽가위. 그러니까 손으로 뜯으시면 보풀은 계속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는 절대 뜯으시면 보풀 더 심해지고요. 네. 쪽가위 같은 경우는 잘 잘리는 것 같지만 네. 구멍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옷감이 그냥 상해버리고 그래요? 말거든요. 예. 그래서 네네. 쪽가위도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겠죠. 자,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효과적으로 네. 니트 보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네, 뭔가요? 어떤 게 있나요? 알려드릴게요. 공개해드리죠. 이것도 비법 있나요? 비법이 있군요. 비법은 세 가지가 준비가 돼 있네요. 이거 세 개 다 집에 가지고 계시죠? 면도기, 네. 눈썹, 칼, 칫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면도기도 그냥 면도기가 아니라 일회용 면도기. 그러니까 일회용 면도기라는 건 한 번 쓰고 네. 버리는 면도기잖아요. 충전식이 이거를 아니군요. 활용하라는 거죠. 네, 충전식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니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얇은 니트도 있고 두꺼운 네. 니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별로 오늘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쓰임새가 준비했어요. 다르군요, 이 도구가. 네. 3종 그렇습니다. 세트. 저는 세 가지를 다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한꺼번에 쓰지 마시고요. 네. 맨 처음 첫 번째 팁은 이렇게 얇은 니트들도 많이 입으실 거예요. 네. 그쵸, 비교적- 있죠. 네네. 기본이죠, V넥으로 기본. 많이 있죠. 이런 얇은 니트의 보풀을 제거하실 때는 첫 번째 면도기. 전기 면도기 아니고 일회용 일회용 면도기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일회용 어. 면도기요. 네, 일회용 면도기로 보풀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 방법도 정말 단순하거든요. 저것도 알려드릴게요. 잘못 제거하면 날이기 때문에 네네네. 망치기 옷감이 상할 것 같기도 한데요.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니트를 좀 바닥에 네. 평평한 곳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네, 뭐 책 같은 거 아래 깔고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바닥에다가 놔주시고 면도기를 이용해서 이제 한 방향으로만 그냥 네, 그냥 뭐 바르는 것도 마치, 아니고요? 네, 수염을 정말 깎듯이 면도하듯이. 네, 면도하듯이 그렇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우리 수염 보풀을. 깎을 때는 쉐이빙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이것도 옷감 자체가 상할까봐 뭔가를 네. 바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오. 한 방향으로만 계속 밀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쉐이빙 밀어주실 크림을 때, 발라야 되는데 보통 얼굴에는. 근데 밀어주실 때 너무 세게 밀어주시면 옷감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 전에 좀 네. 해주셔야 할 것은 네. 이거예요.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네. 쌀뜨물 뿌연 같은데요? 액체인데요? 아닌가? 섬유유연제예요. 물에다가 섬유유연제를 희석시켜 준 건데요. 아. 이제 물 한 200ml 정도에 네. 이제 섬유유연제를 한 스푼 정도, 뭐 300이면 한 스푼 반 정도를 살짝 넣어줍니다. 한 스푼 반 정도의 열량, 한 이 정도. 희석하는 게 저는 참 좋은 게 네.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많이 쓸 수 있어서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분무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섬유유연제를 희석시킨 분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뿌리는 게 낫네요. 네, 그냥 너무- 한번 처음에 네. 한번 섬유를 긁어내.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아. 방금 저처럼 한 번에 긁어내면 조금 상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한번 섬유유연제를 너무 많이 뿌리지는 마시고요. 아. 네, 전체적으로 살짝만 이렇게 덮어준다고 뿌려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전기도 뿌려주시면 됩니다. 방지할 수 있겠고요. 네, 향도 좋고요. 그렇죠? 일석이조네요. 근데 또 너무 많이는 뿌려주지 마세요. 왜냐면 너무 많이 뿌리면 이제 니트랑 옷이 좀 끈적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풀이 있는 부분들을 한쪽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쪽 것처럼 방향으로 하는 게 중요하네요. 네네, 한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또 왔다 갔다 하면은 보풀이 기껏 죽였는데 도로 일어날까봐. 네네. 진짜 이렇게 일어나네요. 그러네. 네네. 네.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오, 야 보풀이 있었네. 네. 피를 이렇게 맞아요. 제거됩니다. 그리고 표면이 매끈해졌어요, 지금. 이 얇은 니트 매끈해졌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색깔이 저렇게 네. 어둡기도 하고 그쵸. 얇아서 보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실상 하니까 막상 보풀이 많이 해보니까 나와. 많이 나와요. 새옷 같네요. 네. 네.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이고 떨어졌다. 아이고. 네. 네. 보시면 네. 아주 보풀이 그냥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면도기 사용하실 때는요, 면도기를 또 새거
꺼내서 쓰지 마시고요. 또 너무 이래요. 날카로우면, 너무 날카로우면 오히려. 이게 얇은 니트이기 때문에 네. 구멍 나거나 좀 그럴 상할 수 수 있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번 정도 쓰시고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다 버려야지 하실 때 그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아.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이 일회용 면도기 외에도 칫솔이나 뭐 눈썹 칼도 비슷하게 사용하면 될까요? 네네네. 그리고 얇은 니트에는 이렇게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해 면도기, 주시고요. 일회용 그리고 면도기. 두 번째 얇은 니트는 알려드리는- 면도기. 네, 알려드리는 팁 두 번째. 이렇게 또 이게 보시면 섬유에 따라서 짜임이 달라지네요. 조금 굵은 니트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가디건이나 네. 약간 두꺼운 니트들. 네. 그런 네. 니트들은 그것도 봐요. 옆에 보풀 막 일어났어요. 제가 말한 주머니 게 부분. 바로 이 보풀입니다. 주머니 부분.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풀이 크게 보이네. 그렇죠. 그리고 밝은 또 색에서. 니트가 밝을수록 잘 보여요. 이 그쵸. 보풀이. 너무 예. 보기 싫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번에는 칫솔을 이용하는데요. 네. 칫솔은 네. 처음 봐요, 진짜. 쓰다가만 이제 버리기 직전에 칫솔인데 이 칫솔을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 칫솔 보시면 여기를 반을 칫솔모를 잘라줬습니다. 네? 가위로 아, 칫솔모가 굉장히 위쪽을. 이걸 또 짧아요. 자를 생각은 못했네요. 네네네. 오.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칫솔모가 짧아지면 훨씬 빳빳해졌어요. 빳빳하죠. 힘이 네. 강한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 정도 칫솔모에 반 정도는 잘라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 네, 이걸로 한번 보풀을 제가 제거해 볼게요. 좀 될까 의아심이 드는데. 네. 칫솔모는 그 두꺼운 그 칫솔모가 강한 것도 있고 얇은 얇은 것도 것도 있잖아요. 있어요. 네네네. 얇은 거는 좀 힘이 없어요. 아. 힘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이왕이면 두꺼운. 좀 네네. 강한 네. 모를 사용하는 게 좋겠군요. 네네. 아까 니트의 보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칫솔을 강한 걸 사야겠군요. 근데 아까 일회용 칫솔, 일회용 면도기 때는 섬유유연제 좀 뿌려주셨잖아요. 네네네. 이번에는 안 뿌려도 되나요? 이번에도 역시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뿌리는 게 좋아요. 제가 잠시 잊어버렸네요. 괜찮아요. 이게 또 생방의 묘미. 왜냐면 이게 정말 그냥 막 해주면요. 네. 보풀도 더 일어날 수 있고 섬유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요거를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섬유연제를 살짝 뿌려주고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살짝 일단 또 뿌려주세요. 향까지 좋으니까. 네, 섬유연제도 괜찮고요. 아니면 네. 식초를 그냥 물에다가 희석해서 식초를 살짝 뿌려주는 것도 이제 섬유를 냄새보다도 보호하고. 이제 섬유를 보호하는 데는 더 역할이 좋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아까 예. 주머니 부분에 네, 조금 주머니 부풀이 부분이 많다고 많았어요. 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한쪽 방향으로만 밀어주세요. 네. 그러면 어머머머머머머. 안 보이시겠지만 네, 여기 보풀이 여기 혹시 보풀 나와요? 네네 여기 낀 거 혹시 보이세요? 이게 지금 다 밝아서 안 보일 보풀이거든요. 것 같아요. 이거 다 나왔네. 보풀이에요. 어머, 여기 야. 안에. 네. 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치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렇지 네, 않습니다. 보풀입니다, 보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굉장히 깨끗한 거였거든요. 네, 이런 보풀이에요. 식으로 한 번씩 아. 쫙쫙 밀어주세요. 근데 너무 세게 밀지 마시고요. 진짜 칫솔은 날카로운 부분이 신기하다. 없으니까 네. 구멍 날 걱정도 예. 없이 예, 해도 네, 되겠네요. 근데 자, 확실히 네. 좀 이렇게 동글동글한 보풀이 많이 묻어나네요. 예. 자, 네. 그 다음 거요. 네, 그 다음 거는 이제 눈썹 정리칼도 있었잖아요. 네네. 보여드린 것 중에서 이거는 네. 가지고 다니세요. 그냥 휴대하고 다니면서 내가 그냥 옷을 입고 왔는데 보니까 보풀이 있네. 순간순간 아유 하나씩 부끄러워. 이렇게 이거 일어날 때. 어떻게? 그럴 때 네. 이제 딱 꺼내서 그냥 쓸어주시면 되는데요. 눈썹 정리칼도 쓸어주실 때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냥 직각으로 세워서 쓸어주지 마시고요. 약간 눕혀서. 약간 눕혀서 45도 각도로 눕혀서 내 눈썹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 그 섬유유연제 집에서는 뿌려주시면 되지만 바깥에서는 들고 다닐 수 보풀이니까. 없으니까 네. 그냥 작은 면적 있죠. 뭐 소매 그렇죠, 그렇죠. 부분이나 그 뭐 부분은 이 뭐. 겨드랑이 부분 네. 이런 데 많이 그러니까 그런 데를 생겼으면 가위나 네. 칼 그쵸. 같은 걸 쓰면은 네네. 오히려 상할 수 수가 있어요. 있고 찢길 수가 있으니까 우와. 그걸 활용해라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네, 눈썹 맞습니다. 정리기. 맞습니다. 눈썹 45도 칼. 각도로 살짝만 밀어주시면요. 이거 눈썹 칼. 휴대하기도 이거는- 좋으니까요.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제 네. 파우치에 쑥 그렇죠. 넣어서 다니시니까. 이게 이제 눈썹 칼의 특성상 그럴 거예요. 네네. 예, 눈썹 칼이 왜 사람의 피부에 닿아 있는 눈썹을 정리하는 거니까 네. 엄청 그걸 날카롭게 해놓진 않잖아요. 네, 이제 그쵸. 그런 특성상 이게 아마 제거가 되는 게 그쵸.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군요. 이게 좋네요. 네. 이렇게 눈썹을 정리하다가 그렇죠. 보였네. 그러면 여기도 네. 이렇게 하면 좋네요. 되겠네요. 예. 깔끔하게 관리해 주시면 될 것 자,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니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 니트는 지난번에 한번 이거는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리한 네. 다음에 보관은 네. 늘어지지 않게. 네. 그죠? 역시 니트도요, 네. 옷걸이에 걸면 여기 네. 자국 나고 늘어지니까. 늘어지고 그러니까 네. 잘 돌돌돌 말아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서랍 안에다가 예쁘게 접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말아서 넣어라. 이런 예. 팁은 맞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풀제가 중요하니까 이제 그 부분만 알려드린 거고 네. 네. 보관은 패딩처럼 말아서 해주셔라 네, 라는 그렇습니다. 거였고요. 자,
자, 이제 이번에는 뭔가요? 다음 옷 네. 정리거든요. 요거 꼭 하시죠. 이거 목도리. 목도리, 네. 머플러. 아, 저는요, 목도리는 정말 이게 보관하기가 쉽지 않은 게 네. 집에 같으면 그냥 옷걸이에다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쭉 미끄러져요, 계속. 네네. 아, 맞아요. 바닥으로 떨어져 넥타이도 있고. 그렇게 걸어놨는데 맨날 미끄러져가지고 맨날 걸어야 돼. 그리고 뭐가 어디 뭐가 있는지 못 찾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겹쳐놓으니까. 맞아요. 겹쳐놓으니까. 그쵸. 한번 찾다가 와르르 또 쏟아지고 맞아. 네. 찾기도 어려워서요. 네. 제가 오늘 비법을 또 준비했어요. 자, 오늘의 비법은요? 비법이요? 네네. 그 비법이 뭐냐면요. 네.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바로 짜잔. 옷걸이? 네네네. 오, 옷걸이입니다. 이거 세탁소용 세탁소에 옷걸이요. 주는 네. 일회용, 거의 네. 일회용 옷걸이죠, 이것도. 굉장히 네. 집에 많으실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셔츠 온라인이거든요. 많아요. 사실 집에 맞아요. 있는 거. 이걸 이용해서 이제 목도리를 아주 차곡차곡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한눈에 어떤 목도리인지 알아보기 쉽게 아주 예쁘게 정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하는 방법. 준비물은 일단 세탁소용 옷걸이 집에 아주 많은 거 이거 몇 개만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니퍼, 팬츠. 네. 네, 팬츠도 같이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지금부터 힘쓰는 작업을 할 건데요. 네, 제가 네. 힘쓰는 건 제가 잘하는데 좀 아, 그래요? 도와줄까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은, 네, 요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좀 아, 여러 네. 번 해야, 일단은 세탁소 하나 그 세탁소에 옷걸이가 있으면요, 양 끝을 네. 잘라주세요. 잘라요, 니퍼로. 네, 오! 니퍼로 네. 잘라주세요. 근데 저기 꽃은 왜 다루는 거예요? 예쁘라고. 아. 나는 세탁소에서 서비스로 달아주셨나? 집에 있는 거 예쁘라고 한번 이렇게 네. 했어요. 주부들은 그냥 옷걸이긴 세탁소용 옷걸이도 예쁜 게 네, 좋거든요. 네. 일단은 이렇게 길쭉하게 잘라주시고요. 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쭉하게 잘라주셨으면 이거를 디귿자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구부려주고. 이렇게 양쪽을 네. 함께 접어주세요. 이제 슬슬 좀 알 것 감이 온다. 같으세요? 네. 네. 그런 다음에 또 역시 디귿자로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맨 끝에를 한번 살짝 또 구부려주세요. 고리를 만들어주는 네네네. 작업이죠? 네, 맞아요. 이렇게 구부려주세요. 끝을.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한번. 같은 방향으로 해야겠죠? 네. 그렇게. 저 보통 이제 남자들이 하면 좋은데 네.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내가 저런 걸 잘하더라고요. 꼼꼼하시죠. 요즘은 그런 게 네.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경계가 예.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거- 이거 잘하게 생겼어요. 그럼요. 저도 이거 집에서 하고 있으면 남편이 네.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위에 한번- 남아있는. 네네. 남아있는 윗부분 네. 이것도 뭐 한번 예쁘라고 잘라주세요. 네. 네.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한번 잘라주시고요. 아, 니퍼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좀 네. 짧게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음. 그럼 금방 잘라서. 합니다. 근데 그렇게 네. 힘들진 않아요. 네. 네. 야, 이거 옷걸이 만들려면 이제 니퍼를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집에 네, 니퍼는 기본적으로, 예. 뭐 하나 정도씩은 뭐 공구를 가지고, 가지고 거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니퍼는 필요해요. 네. 네, 그 집에서 윗부분은 살면서 필요해요. 유용하죠. 네. 네, 윗부분 한번 해주시고요. 윗부분도 이렇게 고리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아, 네. 밖으로 말아서 고리로. 이렇게 거나요? 해주신 다음에 겁니다. 걸어주시면 되거든요. 두 개를 서로 네네. 연결해서 거는구나. 이렇게 해서 걸어주시면 돼요. 네. 조금 짧게 됐는데, 네. 네, 이렇게 걸어요. 걸어주시면 돼요. 아, 그럼 이렇게 하나를 걸고 여기서 그럼 아. 하나밖에 못 걸잖아요, 선생님.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까 아랫부분을 계속 이어서 계속 이런 게 뭐 여러 개 있으니까. 네, 해서. 아, 이렇게 그러면 그 걸어주세요. 하나에 하나씩. 네. 밑에 예쁘죠? 지금 여기 지금 4개를 걸 수가 있네. 네. 아. 이런 식으로 더 이어주는 세탁소는 옷걸이 그러네, 많잖아요. 그러네. 더 이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수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 괜찮네, 진짜.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옷걸이. 판매도 하고 있는데 이런 네, 형태로요. 맞아, 맞아, 근데 맞아, 비싸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거 뭐 집에 있는 걸로 사실 다 공예잖아요. 맞아, 그냥 맞아. 버리는 하나에다가 거. 여러 개 겹치면은 막 네. 두루룩 그냥 딸려 있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딸려 내려오기도 하고, 네. 색깔도 못 찾는데. 그리고 이거 세탁소에 다시 제가 갖다 드려봤는데 아, 그렇게 싫어하세요.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싫어하세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아. 많으실 텐데 저는 이 세탁소의 옷걸이에다 바나나도 잘 걸거든요. 아. 바나나 거리로 활용하셔도 되고 예. 그냥 활용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목도리도 깔끔하게 야, 이게 걸어주시면 한눈에 뭐가 뭐 그러네. 어디에 있는지 딱 알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것도 위에다 나는 겹쳐 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러네요. 하나씩 쑥 왜냐면 빼가지고. 네, 뭐가 있는지 조절이 한눈에 되겠네요.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됐네. 이런 식으로 아. 네, 해주시면 네. 여기를 팬츠를 한 번만 더 힘을 줘서 해주시면 예. 굉장히 튼튼한 좋다. 이거 예. 진짜 좋다. 야, 괜찮네, 괜찮네. 그래서 예. 옷장 안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면 네. 옷장 문 열면 한눈에 확인하실 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겨울철 옷 네. 뿐만 아니라 목도리까지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네. 잘 기억하십시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rough all them changes, a lot of stuff came down. I dealt with all the issues. You might say I've been around, but back when I got started, there was a righteous sound. 자, 이번엔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안녕하세요. 전에 그 살림구들 엄청 열심히 쳐다보시더군요. 네, 한번 해볼까? 도움이 되셨죠? 네. 네. 저도 열심히 쳐다봤습니다. 네. 네, 요즘 이제 연말 모임이 네. 많아지다 보니까 밤늦게 택시 타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택시 요금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석 달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주 드디어 서울시 의회에서 택시 요금 인상안이 이제 전격 타결이 됐습니다. 네. 현재 지금 기본 요금 같은 경우가 3,000원인데요. 이 3,000원이 3,800원으로 오를 예정이고요. 이제 심야 요금 같은 경우가 지금 3,600원인데 1,000원이 올라갑니다. 이제 4,600원으로 이번에 인상안이 나왔습니다. 앞자리가 네. 바뀌네요. 예, 대신 뭐 할증 적용하는 것은 이제 자정부터 새벽 4시, 또 심야 기본 요금 거리는 2km. 이것은 이제 변하지가 않은데 네. 이제 저 요금 자체 폭이 오르는 그러네요. 이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최종 언제 확정이 되나요? 일단은 한 번 더 물가 대책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거치게 돼서 네, 네. 의결이 되는데 이제 큰 변수는 없고요. 아무리 늦어도 1월 중순경부터는 이제 올은 내년 1월 중순에는 이제 택시 요금 인상안으로서 아마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택시 요금뿐만 아니라 버스 요금도 인상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버스 요금 중에서 이 지자체가 아니라 국토부가 관리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M버스, 광역급행버스. 네. 왜냐하면 M버스는 두 개의 지자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또 시외버스라든가 그리고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상의를 해서 M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요금 인상안을 거의 확정 짓고 있는 그런 예정입니다. 네. 특히 이 세 가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요금 인상이 없었고요. 네네. 이 요금 인상에 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유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 이런 것도 고려를 하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충족됐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게 지금 이제 주 52시간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버스가 실은 그동안에는 예외 이제 업종이었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예외 업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주 52시간 외에 다른 기사분들을 또 고용을 해야 되니까 네네. 아마도 이 버스 업계의 요구들을 함께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 오르는지 현재 가격과 비교해 좀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M버스, 광역 급행버스가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인천 정도 같은 경우에는 2,600원, 경기도에는 2,400원인데 약 한 7에서 8% 그러니까 200원 정도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네네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올린 것이 강원도였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M버스가 한 8% 정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한 이제 200원, 250원 정도다라고 하는데 이게 은근히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합치면 500원이잖아요. 이게 그쵸, 매일 왕복이니까요. 나가는 도니까 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1월 중순부터 오를 요금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요금도 조금 오른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5주째 인상하고 있다고, 예. 5주째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3기 신도시가 곧 발표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3기 신도시 지난 9.13 대책 나왔을 때 네. 국토부에서 당국 이제 함께 공급을 하겠다 얘기가 네.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서울 집값이 이제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게 되니까 여기에 마지막 한 수를 더하겠다라고 해서 이번 주에 이제 정부에서 3기 신도시 그 도시 지역들을 발표하게 될 것 같은데요. 3기 신도시에는 가장 큰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망 이슈이기도 한데 네네. 옛날 같으면은 우리 동네에 신도시가 생겨 그러면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 반응은 다릅니다. 안 그래도 교통 안 좋고 안 그래도 사람 많은데 왜 복잡한데. 여기에 또 신도시니까 예, 예. 많이 달라진 이제 그런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도시 발표도 중요하지만 발표와 함께 교통망과 이 자족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실은 더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저희도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급행 철도죠. 그렇죠. 광역 급행철도. 네. GTX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GTX가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역효과, 역작용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래요? 또 하나의 역설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가령 이제 GTX나 교통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교통은 좋지만 네. 이 지방에 생기는 새로운 신도시들이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즉, 일은 다 서울에 금방 가니까. 그러니까 잠만 자는 곳으로. 근데 우리가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실은 이런 배드타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일자리라든가 이런 자족 기능이 함께 네, 있어야 네, 됩니다. 그러네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보완돼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렵죠. 그러네요. 교통만 좋은 것으로 이 신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화 현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렇다면 자족 도시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특정 도시를 뭐 이야기하는 거, 지역을 그렇지만 이제 판교 신도시 사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판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8년 말 2009년에도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교통과 함께 제가 말했던 이제 일자리, 자족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국토부도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교통은 무조건 필수고요. 이와 네, 함께 어떻게 자족 도시로 만들 것인가, 이 사업 부분, 일자리 네,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제시를 해야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3기 신도시 후보지는 어디고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이게 이게 이제 가장 결론적인 얘기 궁금할 아니에요? 네, 근데 좀 철통 보안이어서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언급해드리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네, 네. 일단은 당초 물망에 올랐다가 제외된 곳은 있습니다. 예. 과천하고 네. 고양 원흥은 아. 일단은 안 하겠다. 네. 가장 유력했는데 이 두 개가 빠졌고요. 지금 많이 언급되는 곳이 김포, 하남, 성남, 광명, 시흥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번 주 최종 확정돼야 네. 적인가 보다 하는 네. 것이고요. 이제 저것이 이제 발표가 되면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네. 여기 이제 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함께 고려하시죠. 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살펴볼게요. 네, 최근 국내 자동차 업계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뚫는 전략으로 대형 SUV를 들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하는 포석인데요. 대형 SUV 이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화려한 조명과 함께 육중한 차체를 가진 SUV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만 5m에 이르는 현대차의 대형 SUV 펠리쉐이드입니다. 자동차야말로 현대인의 캐렌시아이자 고객분들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선호하는 대형 모델까지 SUV 전열을 모두 갖춘 현대차는 올해 미국 SUV 시장에서 2009년 기록한 역대 최고 점유율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난달까지 미국에서 27만 1000대를 팔며 이미 지난해 판매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전체 차종의 판매는 부진했지만 미국 SUV 시장 점유율은 3년 전보다 1% 정도 커졌습니다. 르노 삼성이 북미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중형 SUV 로그도 지난달 50만 대 생산을 돌파했습니다. 르노 삼성이 단일 모델로 50만 대 생산을 넘어선 것은 SM5 이후 12년 만입니다. 올해 북미 시장 수출 목표였던 8만 대보다 2만 대 더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률 증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SUV에 대한 개발 또 보급이 더더욱 활성화되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새해부터 북미 소비자를 겨냥한 대형 SUV 모델인 텔루라이드를 현지 양산해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김지환입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12월 17일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유익한 내용 준비해 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